다정낭독. 오늘의 이야기는 웃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콜린과 메리는 연극을 합니다. 의자에 실려 나가면서 끙끙대고 간호사 앞에서 신음하고 의사에게는 여전히 아픈 척을 합니다. 하지만 정원문이 닫히는 순간 두 아이는 방석에 얼굴을 파묻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배는 고프고 들키면 안 되고 그래도 웃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컨의 어머니 소워비 부인이 따뜻한 우유와 각 구운 빵을 보내옵니다. 프랜시스 호진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 24번째 이야기입니다. 24장 웃게 내버려둬. 다컨이 일하는 정원은 비밀의 정원만이 아니었다. 황야에 있는 소워비 집 주위에도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땅이 있었다. 콜린과 메리가 다컨을 만나지 않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노을이 지는 저녁까지 다컨은 그 땅에서 어머니를 위해 감자와 양배추, 순무와 당근, 각종 허브를 심고 가꾸었다. 동물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도 신기한 일들을 해냈다. 지칠 줄 몰랐다. 땅을 파거나 풀을 뽑으면서 요크셔 황야에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거나 흥얼거렸고 스투와 캡틴과 이를 거들도록 가르친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걸었다. 다컨의 정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없었을 거야. 소워비 부인이 말했다. 다컨이 기리는 건 뭐든 잘 자라거든. 감자며 양배추가 남의 것보다도 2배는 크고 맛도 비교가 안 돼. 짬이 날 때면 그녀는 밖으로 나와 닭형 겉에 앉기를 좋아했다. 저녁 식사 후에도 한동안 환한 황혼이 이어져 일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은 그녀에게 조용한 휴식이었다. 낮은 돌담에 걸터 앉아 다컨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정원에는 채소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다컨은 틈틈이 몇 페니짜리 꽃씨 봉지를 사다가 구스베리 덤불과 양배추 사이에 향기로운 꽃들을 심었다. 미뉴네트와 페랭이꽃, 펜지와 해마다 씨를 받아두거나 뿌리채 봄마다 다시 피는 꽃들로 꽃밭 테두리를 꾸몄다. 낮은 돌담은 요크셔에서 가장 예쁜 것 중 하나였다. 황야의 폭스글로브와 고사리, 돌풀과 산울타리 꽃들은 모든 틈새에 심어두어 돌이 군데군데 살짝 보일 뿐이었다. 꽃들이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요, 어머니, 다컨이 말했다. 그냥 친하게 지내면 돼요.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요. 우리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꽃들이 죽으면 내가 나쁜 짓을 한 것 같고 그들한테 무심하게 군 것 같아요. 이 황혼의 시간에 소워비 부인은 미스 스웨이트 저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콜린 도련님이 메리 아가씨와 함께 바깥에 나가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것이 도련님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도만 들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두 아이는 다컨의 어머니를 비밀 안으로 들여도 괜찮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분이라면 분명히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느 아름답고 고요한 저녁, 다컨이 묻힌 열쇠와 울새, 죽은 것처럼 보이던 회색 안개, 그리고 메리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비밀까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다컨이 비밀을 알게 된 경위, 콜린의 의심, 콜린이 마침내 숨겨진 정원에 들어가던 극적인 순간, 담 너머로 성난 얼굴을 들이밀었던
벤 웨더스테프 할아버지와 콜린이 갑자기 분연히 두 발로 선 사건까지. 소어비 부인의 온화한 얼굴색이 여러 번 변했다. 맙소사, 그녀가 말했다. 그 어린 아가씨가 저택에 온 것은 정말 잘된 일이었어. 아가씨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도련님에게는 구원이 됐어. 두 발로 서다니 우리 모두 불쌍한 밤 병신에다 바보 같은 아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많은 것을 물었고 파란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겼다. 저택 사람들은 도련님이 그렇게 건강하고 쾌활해졌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대? 그녀가 물었다. 어리둥절해야죠. 다컨이 대답했다. 날이 갈수록 얼굴이 달라 보이거든요. 살이 오르고 날카롭던 인상이 부드러워졌고 창백한 빛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불평도 조금씩 해야 해요. 다컨이 재미있다는 듯 씩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왜? 소어비 부인이 물었다. 다컨이 낄낄거렸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요. 의사 선생님이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크레이븐 도련님 아버지께 편지를 쓸 테니까요. 콜린 도련님은 직접 아버지께 알리고 싶어 해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날마다 마법을 연습해서 서재로 직접 걸어 들어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도련님과 메리 아가씨가 가끔 끙끙대며 이것저것 투덜거리기로 한 거예요. 소어비 부인은 다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낮고 편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그녀가 말했다. 그 두 아이 틀림없이 신이 났겠구나. 연극놀이야말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는지 좀 들려다오, 다컨. 다컨은 김매기를 멈추고 뒤꿈치를 딛고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눈에는 장난기가 반짝였다. 콜린 도련님은 나가실 때마다 의자에 실려나가요.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발치존이 제대로 못 든다고 타박을 주지요. 집이 보이는 동안은 최대한 허약하게 보이려고 고개도 들지 않아요. 의자에 앉힐 때도 끙끙대며 투덜거리고요. 두 사람 다 그게 재미있어져서 도련님이 신음하고 불평하면 메리 아가씨가 불쌍한 콜린 많이 아파? 이렇게 힘이 없어? 가엾은 콜린 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웃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원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오면 웃느라 숨도 못 쉴 정도로 웃거든요. 정원사 아저씨들이 들을까봐 콜린 도련님 방석에 얼굴을 파묻어야 할 때도 있대요. 더 많이 웃을수록 좋지. 소어비 부인이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실컷 웃는 것이 약보다 훨씬 나아. 그 두 아이 분명히 살이 오를 거야. 살이 오르고 있어요. 다컨이 말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더 먹어야 할지 모를 지경인데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콜린 도련님은 음식을 더 시키면 병자 같지 않아 보일까봐 걱정이고 메리 아가씨는 자기 몫을 도련님 먹으라고 하는데 도련님은 아가씨가 굶으면 야유어지니까 둘 다 동시에 살이 쪄야 한다고 해요.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소어비 부인은 너무 웃어서 파란 외투를 입은 채 앞뒤로 흔들흔들 거렸고 다컨도 함께 웃었다. 그래 얘야. 소어비 부인이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말했다. 방법을 생각해뒀어. 네가 아침에 갈 때 신선한 우유 한 동이를 가져가. 그리고 나는 딱딱한 겉껍질이 있는 시골 빵이나 건포도 빵을 구워줄게. 너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신선한 우유와 빵만큼 좋은 게 없어. 정원에서 출출한 배를 먼저 채우면 실내에서 들어오는 제대로 된 음식으로 나머지를 마저 채울 수 있잖아. 어머니, 어머니, 다컨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항상 방법을 찾아내시네요. 두 사람 이제 정말 곤란해했어요. 어제 너무 배가 고팠는데 더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쑥쑥 자라는 두 아이야 건강도 되돌아오고 있잖아. 그런 아이들은 새끼 늑대처럼 배가 고프고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법이야. 소어비 부인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컨을 꼭 닮은 활짝 웃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네, 틀림없이. 포근하고 놀라운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그 중에서도 연극놀이가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말은 특히 정확했다. 콜린과 메리는 그것을 가장 신나는 오락거리 중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처음에 간호사의 의아한 눈길에서 그 다음에는 크레이븐 의사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었다. 식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콜린 도련님? 어느 날 간호사가 말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맞지 않으셨잖아요. 이제는 맞지 않는 게 없어요. 콜린이 대답했다. 그러다 간호사가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알아채고 아직 너무 건강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생각났다. 아, 그러니까 자주 맞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신선한 공기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간호사가 여전히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크레이븐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간호사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메리가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말했다. 뭔가 알아내려는 것 같았어. 알아내게 할 수 없어. 콜린이 말했다. 아직 아무도 알면 안 돼. 그날 아침 크레이븐 의사도 의아한 표정으로 왔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아 콜린의 몹시 짜증나게 했다. 정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군요. 의사가 말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콜린은 남의 생각 따위 개의치 않는다는 평소의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난 어디로 가는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요. 모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감시당하거나 빤히 쳐다보는 건 싫어요.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해롭지 않은 것 같더군요. 간호사 말로는 전보다 훨씬 잘 드신다고 하던데. 어쩌면 콜린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말했다. 어쩌면 비정상적인 식욕일지도 몰라요. 음식이 잘 맞는 것 같으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크레이븐 의사가 말했다. 살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 혈색도 좋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부어오르고 열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콜린이 일부러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래 살지 못할 사람들은 흔히 좀 달라 보이잖아요. 크레이븐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콜린의 손목을 잡고 소매를 걷어 팔을 살펴보았다. 열은 없어요. 의사가 천천히 말했다. 오른 살도 건강해 보여요.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죽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어요.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호전 소식을 들으시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아버지께 알리지 마세요. 콜린이 격하게 외쳤다. 다시 나빠지면 실망하실 테니까요. 오늘 밤 당장 심한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열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 편지 쓰지 마세요. 안 돼요.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저를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벌써 열이 나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게 빤히 쳐다보는 것만큼 싫다고요. 쉬어요, 쉬어. 크레이븐 의사가 달랬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쓰지 않겠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돼요. 좋아진 것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는 크레이븐 의사에게 편지 쓴다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나중에 간호사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환자 앞에서 하지 말라고 따로 당부했다. 아이가 놀라울 만큼 좋아졌어요. 의사가 말했다. 거의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 같을 정도예요. 물론 전에는 억지로 시켜도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은 스스로 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흥분을 굉장히 잘하니 짜증나게 하는 말은 삼가야 해요. 메리와 콜린은 몹시 긴장하여 함께 의논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극놀이 계획이 시작됐다. 발작을 한번 부려야 할지도 몰라. 콜린이 아쉬운 듯 말했다. 하기 싫은데 요즘은 그만큼 불행하지 않아서 큰 발작을 할 수가 없어. 아예 못할 수도 있어. 목에 덩어리가 생기지도 않고 무서운 것 대신 좋은 것들만 자꾸 생각나거든. 하지만 아버지께 편지 쓴다는 말이 나오면 뭔가 해야 해. 덜 먹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매일 아침 놀라운 식욕으로 깨어나 소파 옆 탁자에 자기가 만든 빵과 신선한 버터, 새하얀 달걀, 라즈베리 잼, 걸쭉한 크림이 차려진 것을 보면 그 훌륭한 계획을 실천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했다. 메리는 항상 콜린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탁자에 앉을 때 특히 뜨거운 은 뚜껑 아래에서 노릇하게 구워진 햄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올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아침은 다 먹어야 할 것 같아, 베리. 콜린은 항상 결국 이렇게 말했다. 점심은 좀 남기고 저녁은 많이 남기면 되지. 하지만 무엇도 남기지 못했다. 깔끔하게 비워진 접시들이 부엌으로 들어갈 때마다 화제가 됐다. 진짜로 바라는 건 콜린이 또 말했다. 햄 두께가 더 두꺼워졌으면 좋겠어. 머핀도 한 개씩은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않잖아? 죽으려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겠지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리가 대답했다. 살려는 사람에게는 부족해. 황야의 헤더와 금작화 향기가 열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는 세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아침 정원에서 2시간 남짓 즐겁게 지내다가 다컨이 커다란 장미 덤불 뒤로 가더니 양철 양동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하나에는 크림이 가득 떠있는 신선한 우유가 넘칠 듯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파란 줄, 흰 줄 보자기에 쌓인 건포도 빵이 가득했다. 아직 따뜻한 빵이었다. 두 아이는 기품에 넘쳐 난리가 났다. 소어비 부인은 정말이지 놀라운 분이었다. 얼마나 다정하고 지혜로운 분인가. 빵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우유는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었는지. 다컨 안에 마법이 있는 것처럼 부인 안에도 마법이 있어. 콜린이 말했다. 좋은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마법이야. 부인은 마법의 사람이야, 다컨. 감사하다고 전해줘. 아주 많이 감사하다고. 콜린은 때때로 꽤 어른스러운 표현을 쓰는 편이었다.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이번에도 더 멋지게 말하고 싶었다. 부인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고 저희의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해줘. 그러고는 당당함을 잊어버리고 황야 공기를 마시며 평소보다 훨씬 많이 움직인 데다가 아침 식사 시간이 2시간도 넘게 지난 배고픈 소년처럼 냉큼 빵을 집어먹고 양동이째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다. 이것이 이와 비슷한 즐거운 일들의 시작이었다. 두 아이는 소어비 부인이 14식구를 먹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2명의 배를 더 채우기엔 부족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실링을 사용해 먹을 것을 사게 해달라고 했다. 다컨은 신나는 것을 발견했다. 메리가 처음 다컨을 만났던 정원 밖 공원 숲속에 작은 우묵한 곳이 있었다. 거기에 돌로 작은 화덕을 만들어 감자와 달걀을 구울 수 있었다. 구운 달걀은 전에 없던 별미였다. 소금과 신선한 버터를 넣어 뜨끈뜨끈하게 구워진 감자는 숲속의 왕에게나 어울릴 별식이었다.
감자와 달걀을 돈을 대고 살 수 있었다. 14명의 밥그릇을 빼앗는 느낌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날이 화창한 아침이면 자두나무 아래 신비로운 원 안에서 마법이 행해졌다. 꽃이 진 자두나무에는 두툼한 초록 잎사귀 차일이 펼쳐졌다. 의식이 끝나면 콜린은 언제나 걷기 운동을 했다. 하루 종일 틈틈이 새로 얻은 힘을 연습했다.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안정적으로 걷고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다. 마법에 대한 믿음도 날마다 커져갔다. 마땅히 그래야 했다. 힘이 붙는 것을 느끼며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았는데 그중 가장 좋은 것은 다컨이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아침 다컨이 말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투웨이트에 갔다가 블루카우 여관 근처에서 밥 하워스 씨를 만났어. 황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야. 씨름 챔피언이고 누구보다 높이 튀고 망치도 제일 멀리 던져. 몇 해는 스코틀랜드까지 경기하러 갔을 정도야.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다정한 사람이라 몇 가지 물어봤어. 양반들은 그를 운동선수라고 부르거든. 콜린 도련님 생각이 나서 밥 어떻게 하면 근육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강해지려고 특별히 뭔가 했어? 라고 물었더니 그래 했지. 한 번은 스웨이트에서 서커트단이 왔는데 거기 강한 남자가 팔, 다리와 온몸 근육을 단련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라고 하더라.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도 그걸로 강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약한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해서 아니 오래 앓고 있다가 나아가는 젊은 양반을 아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라고 했어. 이름은 말하지 않았고 그도 묻지 않았어. 착한 사람이라 선뜻 일어나서 친절하게 보여줬고 나는 외울 때까지 따라했어. 콜린은 신나서 듣고 있었다.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가 외쳤다. 해줄 거야? 그럼 물론이지. 다컨이 일어서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해야 하고 지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대. 사이사이 쉬고 숨을 길게 들이쉬고 무리하지 말고. 조심할게. 콜린이 말했다. 보여줘 다컨. 넌 세상에서 제일 마법 같은 아이야. 다컨은 잔디 위에 서서 실용적이고 단순한 근육 운동을 천천히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콜린은 눈을 점점 크게 뜨며 지켜보았다. 앉은 채로도 몇 개는 할 수 있었다.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두 발로 서서 조심스럽게 몇 개를 더 해보았다. 메리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구경하던 스투가 당황하며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자기는 못한다는 듯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때부터 운동은 마법과 함께 매일의 과제가 되었다. 콜린과 메리 둘 다 시도할 때마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식욕이 대단해졌고 다컨이 매일 아침 덤불 뒤에 놓아두는 바구니가 없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 숲속 화덕과 수어비 부인의 풍성한 선물 덕분에 배가 든든했기 때문에 웨드록 부인과 간호사와 크레이번 의사가 또 어리둥절해졌다. 구운 달걀과 감자, 거품 가득한 신선한 우유와 귀리빵, 건 포도빵과 해덕꿀, 걸쭉한 크림을 잔뜩 먹은 후라면, 아침을 조금 먹고 저녁 식사를 거의 떠보지도 않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가능했다. 거의 아무것도 안 드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이러다 굶어서 죽겠어요. 뭔가 드시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데 두 분 모습 좀 보세요. 보라고요. 웨드록 부인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아이고 저 두 아이 때문에 머리가 빠지겠어요. 어떤 날은 재킷이 터질 것 같더니 다음 날엔 요리사가 만들어준 최고급 요리에 코를 실룩거려요. 어제는 그 맛난 어린 닭고기와 빵 소스에 포크 한 번 안 댔고요. 요리사가 직접 푸딩까지 만들었는데 그것도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요리사는 거의 울 지경이에요. 두 아이가 굶어서 죽으면 자기 탓이 될 것만 같아 겁난다고요.
크레이번 의사가 와서 콜린을 오랫동안 천천히 살펴보았다. 간호사가 손도 안 댄 아침 식사 쟁반을 보여주며 이야기할 때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 콜린을 진찰할 때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런던 업무로 2주 가까이 자리를 비웠던 것이다. 어린 것들이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면 빠르게 되찾는다. 콜린의 피부에서 창백한 빛이 사라지고 따뜻한 장밋빛이 돌았다. 아름다운 눈은 맑아졌고 눈 아래와 두 뺨과 관자놀이에 패인 곳들이 채워졌다. 한때 어둡고 무겁게 드리웠던 머리카락은 이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부드럽고 생기 있게 보이기 시작했다. 입술은 도톰하고 자연스러운 빛깔이었다. 불치의 병자처럼 보이려면 정말이지 창피스러울 만큼 건강해 보였다. 의사는 턱을 손에 괴고 곰곰이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안 드신다니 걱정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껏 잃은 것을 다 잃게 될 거예요. 놀라울 만큼 좋아지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드셨잖아요. 비정상적인 식욕이라고 했잖아요. 콜린이 대답했다. 메리가 근처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너무 세게 참으려다 거의 사례가 들릴 뻔했다. 왜 그래? 크레이번 의사가 물어보며 돌아보았다. 메리가 아주 점잖은 표정을 지었다. 지체기와 기침 사이 어딘가에 것이 목에 걸린 것 같아요. 그녀가 점잖은 체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중에 콜린에게 말했다. 참을 수가 없었어. 갑자기 네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큼직한 감자가 생각났고 잼과 걸쭉한 크림을 올린 두꺼운 겉껍질을 베어 물 때 내 입이 얼마나 크게 벌어졌는지가 떠올랐거든. 저 아이들이 어떻게 몰래 먹을 것을 구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크레이번 의사가 메드록 부인에게 물었다. 땅에서 파내거나 나무에서 따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메드록 부인이 대답했다. 하루 종일 마당에 있고 서로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거든요. 올려 보내는 음식 말고 다른 것을 원하면 청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요. 크레이번 의사가 말했다. 굶어도 건강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 아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메드록 부인이 말했다. 살이 오르고 못생겼던 신 표정이 사라지면서 제법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도 두껍고 윤기 있게 자라났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얼마나 뚱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는 콜린 도련님과 미친 것들처럼 웃어댄다니까요. 그걸 먹고 살이 찌는 거겠지요. 그럴 수도 있죠. 크레이븐 의사가 말했다. 그냥 웃게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